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우리 이제 사례 형법 좀 강의 좀 맡은 오지현 선생이고요. 일단 우리 제가 보주자를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이제 올해 책이 나가면서 제가 보낸 거랑 다른 게 나와가지고 출판할 때 그래서 수정사항이 반영이 안 된 게 꽤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 주거침입 관련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주거침입 관련된 거. 그래서 그 내용하고 또 이제 판례 최신법 변경된 거 있으면 그것 좀 이제 교체하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좀 갖고 있으시다가 필요한 부분 거의 주거침입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고쳐놔도 대부분 될 거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우리 시험에서 예전에는 이제 형사속은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판례를 거의 그냥 도배를 해서 내게 되는데 우리 형법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는 좀 예전에 그 뭐 사시나 이런 쪽에 물론 이론 몽땅 쓰는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이제 일반적인 쟁점이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있는 제 사례 지불을 일단 했고 그리고 도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책이라서 조금 쟁점이 몇 개 빠진 게 있어요. 그건 제가 프린트로 해가지고 보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또 다른 자료집에 있는 거 그래서 그때그때 드릴 테니까 잘 하시고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뭐 1차를 앞둔 그런 사람들 1차만 준비한 분들은 여기 앉아있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이제 2차까지 대비를 해야 되면 항상 많이 좀 써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지금 좀 시간 있고 그럴 때 물론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배웠던 내용 책 덮고 한번 스스로 써보세요. 아셨죠? 그래서 써가지고 자기 걸 좀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양이 많아요. 그래서 도중에 제가 써야 될 내용들을 좀 말씀드릴 거예요.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씁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자기가 이제 어떤 쟁점마다 써야 될 내용들을 먼저 좀 정리를 해 놓으세요. 정리를 해가지고 내가 이 쟁점이 나오면 딱 이 내용 쓰겠다. 그런 걸 좀 만들어 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험장 가지고 우왕좌왕합니다. 어디까지 쓰지? 내가 찍은 게 나왔는데. 그래서 거긴 또 몽땅 쓰고 뒤에 가서 또 시간이 없어서 못 쓰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항상 균형 있게 이제 쟁점별로 해가지고 저희가 써야 될 내용들 학설 중에서도 우리 쪽은 학설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요새는 조금 쓰는 게 나오긴 해요. 그래서 쓰면 이제 점수는 더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학설을 쓴다면 장황하게 길게 쓸 수는 없으니까 뭐 이름만 쓴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거기서 뭐 핵심 쟁점 놓은 거 한두 개 잡고 이제 간다라든지 이런 걸 스스로 약속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쟁점에 대해서 여러분이요 꼭 좀 정리를 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단 우리 이제 뭐 형법만 얘기가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제 2차 대비에서는 써야 될 내용들 그런 걸 좀 이제 중요 쟁점은 갖고 들어가셔야 돼요. 아셨죠? 물론 이제 최신 판례 나오는 거 그냥 판례에서 이제 결론이랑 그 핵심 놓은 것들 써야 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항상 그 복습할 때는 그냥 쭉 오늘 배운 거 읽지 말고 요거를 내가 실제 시험에 나왔었을 때 어디까지 쓸 수 있을까 생각을 하시라고 하셨죠. 그리고 이제 판례 같은 거 제가 도중에 꼭 써야 되는 부분 밑줄 그어져 있고요. 그런데 이제 도중에 또 거기서 더 줄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딱 정리해가지고 여러분이 복습하면서 한번 답안을 써보시고 그런 식으로 해주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1번부터 볼게요. 2페이지 보도록 합니다. 이 페이지 보시면 이제 부작위범 얘기가 나오죠. 설마 우리가 부작위범이 나오는데 진정부작위범이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진정부작위범 관련해 가지고 판례가 한 두 가지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 명칭도 되게 긴데 정신보건법이라고 그럴게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뭐였어요? 그 전문의하고 이제 병원장하고 있을 때 병원장이 이제 이런 보호자의 허가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서. 이걸 받아야 되는데 이제 병원장이랑 전문의가 그걸 안 받았어요. 근데 검사가 그래서 둘을 갖다가 이제 둘 다 이제 정신보건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공동정엄을 기소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진정부작위범의 공동정엄 얘기거든요. 나오게 될 건데 그것도 제가 만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한번 대비를 하긴 할 건데 이런 우리 객관식 하면서 외웠던 거 기억하시죠? 진정부작위범, 어쨌든 부작위범의 공동정의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뭐가 있죠? 부작위범. 첫 번째, 공통으로 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공통으로 의무 이행이 가능할 때, 그렇죠? 그때 이제 공동정의이 되는데 금방 그 최신 판례 사례에서는 병원장한테만 의무가 부과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문의한테는 의무가 부과되지 않아가지고 뭐가 안 된다? 공동정음이 안 된다. 이제 그런 게 하나 나올 여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오면 일단 법문을 우리 항상 형식설이잖아요.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 구별하는 게 형식설인데 그 형식설에 따라서 법 조문을 보고 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딱 봤을 때 그 뭐예요? 부작위로만 그게 범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진정부작위범이라는 걸 먼저 밝히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정음 성립 요건을 쓰신 다음에 검토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 거고. 자, 근데 대부분은 이제 부진정부작위범이 나와요. 부진정부작위범.
그래서 부진정 부작용범이 나오면 여러분 옆 페이지 3페이지부터 잠깐 봐봐요. 3페이지에 있는 그 성립요건 있죠. 구북의 보행. 기억날 겁니다. 구북의 보행. 그래서 부진정 부작용범의 성립요건에서 구성요건적 상황의 존재, 그 다음에 요구행위의 부작위, 그래서 구부, 그 다음에 걔가 개별적 행위 가능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부작위의 동치성 관련해서 두 개가 필요하죠. 보증인 지위와 행위정의 동가치성.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이제 사안포섭을 통해서 이걸 써주실 건데 보증인 지위는 항상 따로 목차가 나오게 될 거예요. 보증인 지위 관련해서는 따로 목차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문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위에 의뢰기 그거 안 봐도 돼. 그냥 진짜 문제 보시면 돼. 문제 아르베스 2번 써 있는 거. 만약 정이 퇴근하기 위해 잠든 갑을 깨우려고 몇 차례 흔들어도 깨어나지 않자 영하 10도의 추운 날씨임에도 난방을 끈 채 퇴근해 버렸는데 갑이 다음날 얼어 죽었다면 갑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경우와 갑의 죽음을 단지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를 나누어 정의 죄책을 검토하시오 나왔는데 도대체 그럼 정은 뭐 하는 사람이냐 했더니 위에 잠깐 나와 있어요. 위에 사례에서 술집 주인이에요. 그래서 술집 주인. 그래서 술집 사장 정입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어떤 판례인가 알 거예요. 우리가 3일 밤낮 이제 겨울에 12월 31일부터 1월 2일까지 술 먹었는데 이렇게 그냥 가가지고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던 이제 그 사례 그걸 갖다가 문제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뒤에서 뭐가 있어요? 죽어도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죽음을 단지 예견만 했다. 차이가 뭐죠?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냐 없었냐 이 차이예요. 그래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면 죽어도 어쩔 수 없다. 그때는 부작위한 살인죄가 될 것이고 죽진 않을 것이다. 근데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뭐죠? 유기치사가 되는 거예요. 유기치사.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공통점 부진정 부작위범의 보증인지 발생 근거가 법률, 계약, 조리, 선행위 기억하시죠?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유기죄에서는 어떻게 돼 있죠? 유기죄는 법률상 계약상 의무임자만 되잖아요. 이해하셨죠? 근데 이 사례는 이제 딱 그래서 이 판례를 알고 계셔야 돼. 이 판례에서는 어디에서 보증인지를 끄집어냈죠? 계약에서 끄집어냈잖아. 계약에서 특히 이제 부수적 주의무 이쪽에서 이제 끄집어냈기 때문에 딱 겹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부진정 부작용의 보증인 지위 계약하고 그 다음에 유기죄 보증인 지위 보호무 그 계약 딱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요 부분 그리고 이제 미필적 고의는 늘 얘기했지만 아무 때나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뿐 아니라 형법에서 어떤 고의 그쪽은 잘 쓰는 게 아닌데 이렇게 미필적 고의 때만 쓰는 거예요. 죽어도 어쩔 수 없다. 이런 말 나올 때 그때 이제 꼭 고의를 한번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쟁점 정리 잠깐 보고 갈게요. 술집 주인 정이 영하 10도의 추운 날씨에도 난방을 끄고 만취한 갑을 주점에 방치, 퇴근 사망케 하였는데 정이 퇴근할 때 갑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 생각했다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경우로서 부작위 살인이 문제되고 단지 갑의 죽음을 예견만 한 경우라면 유기의 고의가 있었던 경우로 부작위한 유기치사가 문제된다. 뭐 부작위만은 굳이 안 써도 돼요. 그냥 유기치사. 그래서 양죄의 성분을 논하기에 먼저 뭘 검토한다? 부진정 부작용의 성립 요건 검토하되 보증인 지위를 따로 이제 검토를 하겠다 이겁니다.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로마자 2에서 부작위한 살인죄 또는 유기치사죄 성부하면서 이제 일부러 그래서 이제 앞에 일단 유기치사도 부작위로 일단 해놨어요. 그래야 이제 공통이 되니까 끄집어 넣기는 해놨는데 어쨌든 부진정 부작위범 성립요건 구북의 보행 그리고 마지막에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다. 여기서 써야 되니까 그렇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에서 갑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경우 여러분들이 이제 세부목차는 잘 못 잡을 거예요. 세부목차는 못 잡는데 대신에 이런 최소한 그 로마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라비아 숫자 있는 그 목차 정도는 최소한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거기다가 이제 가까지 나오면 참 좋지. 가나다 있는 그런 것까지 잡으시면 답안이 좀 깔끔해져요. 여러분 이제 목차 잡는 연습을 등하시면 나중에 이제 답안 쓸 때요. 이 목차를 안 쓰는 대신에 막 써줘야 되거든. 막 이거저거 해서 이제 이거를 막 쓰다 보면은 오히려 답안이 좀 길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차를 좀 잡는 연습을 하시면 답안 쓰는데 조금 편함이 갈 수가 있으니까 목차도 좀 같이 좀 외워버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지금 이제 저쪽 변호사 시험 쪽에서 이제 CBT가 들어가지고 이걸로 치는 걸로 바뀌었어요. 이제 내년부터 이제 바로 하게 되는데 이제 그걸 하니까 빨리 쓸 수는 있겠죠. 타이핑을 하게 되니까 쓰는 것보다 훨씬 빠르잖아. 근데 문제가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양을 좀 줄여놔 버렸어요. 저도 이제 그걸 갖고 채점을 해보니까 참 편하긴 하더라고.
쓸 말을 많이 못 써요. 근데 그러니까 막 더 핵심적인 것만 쓸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어서 이제 글씨 늦게 쓰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일단 쓸 말이 많은 사람들한테는요 CBT가 안 좋아. 이걸 CBT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특히 어떻게 되죠? 쓰면은 더 달라면 더 주잖아. 그래서 이제 좋은 점이 그건데 여러분이 빨리 쓸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많이 쓰세요. 근데 본인을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할 때 많이 못 쓰는 사람들, 빨리 못 쓰는 사람들은 욕심 절대 내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40올 때 맨날 그랬어요. 결론 다 하는데 결론을 다 못 써. 시간 내. 글씨도 느리고 막 그래가지고 악필이고 그래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도 그걸 좀 생각하세요. 생각하셔서 자기 역량을 스스로. 그래서 제가 써보라는 거예요. 써가지고 시간 내에 얼만큼 쓸 수 있는가를 먼저 한번 판단을 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자기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좀 스스로를. 자, 일단 갑시다.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목차 잘 외우시고 해서 부작위 살인죄 구성 요건 써놨는데요. 자, 일단 살인의 미필적 고의, 그러니까 고의에 따라서 살인이 아니냐가 검토되잖아. 그래서 이제 써있죠. 미필적 고의 나오면 최소한 이 용인설은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범죄 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을 물론 나아가 범죄 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뭔말도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미필적 고의가 나오게 되면 딱 이 문구는 들어가야 돼요. 아셨죠? 그래야 점수가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결과 발생 가능성에 대한 또는 범죄 사실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물론 이 범죄 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된다. 요 정도 써주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사안에서도 봐봐요. 두 번째 줄 있죠. 퇴근하면서 갑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 미필적이나마 갑의 사망을 용인하였다고 요 말이에요. 용인하였다고 평가되므로 살인의 고의가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안포섭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구부계를 썼잖아. 구부계 부행을 썼으니까 이제 하나씩 검토합니다. 자, 일단 사안에서 영하 10도 추운 날씨 난방도 되지 않는 주점에서 갑이 만취 잠을 자다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 바. 자, 첫 번째 갑이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게 바로 뭐예요? 살인의 살인의 구성요건적 상황에서 정은 갑이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이게 바로 뭐예요? 요구된 행위의 부작위. 그 다음 세 번째 당시 정에게 갑을 구조할 개별적 행위 가능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니까 뭐 구조를 하지 못할 그런 개별적 행위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살인죄처럼 순수한 결과범은 행위정의 동가치성이 굳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객관식 때도 행위정의 동가치성 그 얘기 했었는데 어느 경우에 이걸 논한다 그래서요? 구성요건 자체에서 특별한 행위 태양을 요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디가 있습니까? 업무방해 같으면 위계 위력, 허위사실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요구할 때. 근데 살인죄에서는 구성요건에 사람을 살해한 자 처벌한다 이렇게만 돼 있잖아. 그래서 특별히 논할 필요가 없어요. 결과만 발생시키면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안 써도 돼요. 그래서 행위정의 동가치성이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 다만 정에게 갑을 구조할 보증인지가 있는지 문제됨으로 이를 따라 살펴본다. 제가 그랬죠. 항상 보증인지는 목차가 따로 나간다고. 그래서 나에서 갑을 구조할 보증인지의 존부. 여기서는 요거 하나 써놓으면 유기죄에서도 그대로 써먹어요, 여러분. 볼게요. 두 번째 줄부터 쓰시면 됩니다. 앞에 쓰지 마시고요. 두 번째 줄. 대법원은 하면서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 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기 혹은 조리상 자기유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 자기유무는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해서 요 내용을 쓰세요. 보증인지 나오면. 그래서 판례 태도에서 보증인지 앞에 뭐 법적 의무에 되므로 도덕상 종교상 의무는 포함되잖아. 쓰면 좋죠. 근데 너무 양이 많아. 그래서 이제 두 번째부터 쓰시라고.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이제 사안의 경우 써있죠. 판례는 사안과 유사한 사실관계에서 피고인은 주점의 운영자로서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피해자를 주점 내실로 옮기거나 인근에 있는 여관에 데려다 주어 쉬게 하거나 피해자의 지인 또는 경찰에 연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될 계약상 부조물을 부담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 쓰려면 귀찮잖아. 그래서 처음에 이제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중간 정도까지 쓸 수 있잖아요. 주점의 운영자로서 생명, 신체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한 두 개만 쓰세요. 뭐 피해자를 주점 내실로 옮기거나 피해자의 지인 또는 경찰에 연락하는 등 뭐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거 다 쓰기는 벅차. 그래서 자기가 잘 외워지는 거 한 두 개 정도 잡아서 쓰시면 됩니다. 피해자를 주점 내실로 옮기거나 지인 또는 경찰에 연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계약상 부조물을 부담한다. 이런 식으로 줄여서 쓰십시오. 그래서 계약상 보험을 인정하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결론은 이제 가봅시다. 그래서 주점 주인 정이 갑을 방치 퇴근하면서 갑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 생각하였다면 계약상 갑을 구조할 보증인지에 있는 정이
자신에게 주어진 구조물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살인한 경우에 당 결국 살인죄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입니다. 이제 3번. 갑의 사망을 예견만 했다고. 예견만 했다고. 자, 그러면 이제 부작위한 유기치사죄 이제 구성쾌당성 나가게 되는데, 사실 여기서 좀 더 써주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긴 해요. 근데 여기서는 어차피 이제 계약상 부조무에, 계약상 부조무니까 겹쳐서 문제가 없는데, 통상은 유기죄가 나오게 되면요. 주로 이제 어디에서 많이 나오죠? 유기 안 되는 경우에. 단순한 선행행위나 조리. 우리 취중 동행 사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건 또는 이제 강간을 저지르고 그냥 방치하고 가서 뭐 다치게 했던 뭐 그런 사건 뭐 이런 경우 등에서 일단 뭐 위법한 선행이라던가 조리에 의해서는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 유기죄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올 때도 있어. 그럴 때는 이제 뭘 쓰는 거예요? 이 유기죄에서의 보호무의 근거, 그거를 좀 부각을 시켜야 돼. 이제 뒤에 가면 그런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근데 어차피 계약상에서 겹치니까 따로 안 쓴 겁니다. 바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부작위한 유기치사의 구성쾌당성. 그래서 두 번째 줄 바로 가면 계약상 부조물을 지고 있음에도, 자, 유기치사는 우리가 뭐죠? 결과적 가중범위잖아.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위이기 때문에, 다시 그냥 결과적 가중범위 부진정이 왜 나와? 결과적 가중범위이기 때문에 결과적 가중범위의 요건 네 가지가 뭐였죠, 여러분? 고의의 기본 범죄, 중한 결과 발생, 직접성 원칙, 예견 가능성. 아시죠? 이 네 가지. 그게 이제 여기 포섭이 될 거예요. 바로 그래서 고의의 기본 범죄부터 써 있죠. 술에 만취하여 부조를 유하는 갑을 유기하여. 고의의 기본 범죄. 이제 중한 결과 갑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그 다음에 이제 상당 인과에서 직접성 원칙인데 써있죠. 갑의 유기 행위와 갑의 사망 사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 예견 가능성. 유기 행위 당시 항상 우리는 중한 결과는 기본 범죄 행위 시에 예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기 행위 당시 즉 난방을 끄고 퇴근할 당시 갑의 사망을 충분히 예견하였다고 평가된다. 이런 식으로 가시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결과적 가중범은 결과적 가중범위밖에 이렇게 포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제가 객관식 강의하고 막 그러면서 1, 2차 통합 강의는 했지만 그때 목차를 쓰고 그런 이유가 다 여기다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결과적 가중범 4가지 막 쓰고 시작했잖아요. 1, 2, 3, 4. 그런 게 다 여기서 필요해서 그런 겁니다. 자, 사안의 경우 보면 정이 난방을 끄고 퇴근을 하면서 요 부조자인 갑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갑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바 정은 부작위한 유기치다 또는 그냥 유기치다 죄책을 부담한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그냥 사망의 결과를 예견했었을 때 나오게 되는 게 부작위 살인하고 유기치사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 좀 생각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꼭 미필적 고의를 쓴다. 자, 됐어요. 또 이제 옆에 가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쟁점이 나오는 것이 적극적 자기범이 있고 이를 방지할 보증인 지휘인자가 부작위로 가담하는 경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죠? 결론에 있어서 학설 대리문이 있게 되는데 우리 판례는 방조범설입니다. 방조범설. 적극적 자기범이 있고 이를 방지할 보증인 지휘인자가 부작위로 가담.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보세요. 경비원이 자기가 지키고 있는 창고에 도둑놈이 든 걸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아까 그 사장이 자기한테 뭐라 지랄하고 갔거든. 그래서 열받잖아. 그래서 에이씨 잘됐다 하고 가만히 있어버려요. 이런 상황.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도둑놈은 적극적 자기에서 절도를 했죠. 뭐 야주절 했건 특수절도를 했건 절도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를 방지할 보증인 지위에 있는 누가? 경비원이 부작위했잖아. 그죠? 이때 이 절도에 대해서 뭐가 되냐 이거야. 방조설이 우리 다설 판례 입장이에요. 다설 판례 부작위한 절도 방조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제 그걸 이제 논리적으로 좀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구성요건적 착오와 더불어서 같이 나가게 됩니다. 우리 쪽은 착오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씩 착오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기억을 해두세요. 볼게요. 갑의 장인 F는 이거 잘 따라오십시오. 만만치 않습니다. 이 문제. 갑의 장인 F는 완치가 불가능한 말기암 환자로서 대학병원 암센터에서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 F는 갑에게 지금 장인하고 사유예요. 자네의 처와 잘 상의하여 이제 그만 나를 편하게 보내주게 라고 수차 예언을 합니다. 하도 진지하게 부탁을 하자 갑은 아내 을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았고 사정의 자초지종을 들은 을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버지인데. 자, 그러던 어느 날 갑은 을에게 오늘 당신 아버지를 보내드리려니 함께 가서 아버지 손이라도 잡아보라고 합니다. 남편을 따라 나선 을은 F를 분명 입원실을 먼저 나왔고 갑은 F의 산소호흡기를
코드를 뽑는다는 것이 잘못해서 하필 옆병상의 환자 X의 산소호흡기 코드를 뽑게 되었고 그로 인해 어이없게도 X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예. 자, 여러분 이걸 딱 봤었을 때 뭐요? 이런 생각이 들죠. 일단 착오는 착오인데 일단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에 이건 방법의 착오라고 보시면 돼요. 빗나가서 엄한 걸 뽑았으니까 방법의 착오가 될 것인데 문제는 구성요건부터 확정을 해야죠. 구성요건부터. 자, 일단 여러분 존속이건 일반인이건 간에 촉탁승낙살인이에요. 촉탁살인입니다. 그러니까 촉탁살인. 촉탁살인에서 시작을 하셔야 돼. 그래서 비록 이제 존속이더라도 여기서는 촉탁을 받았기 때문에 촉탁살인으로 갑니다. 촉탁살인. 예. 그 고의를 가지고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를 일으킨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구성요건부터 확정한 다음에 이제 착오로 논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자주 좀 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요새 이런 걸 좋아하더라고. 꼭 존속 나왔을 때 촉탁살인. 여러분 존속이건 일반인이건 촉탁승낙살인 똑같이 갑니다. 똑같이 가요. 그것부터 먼저 끄집어내야 돼. 쟁점정리 좀 봐봐요. 갑의 죄책과 관련.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갑과 을이 쓸 때 순서대로 써야 돼요. 여기서는 갑부터 쓰는 게 맞아. 왜냐면 구성요건적 행위를 직접 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보통 한 명 나오는 사례는 죽어도 안 내죠. 보통 이제 갑을병정 한 4명 정도 나옵니다. 최소 3명이나 4명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누구부터 쓰는 거예요? 실제 구성요건적 행위를 한 사람부터 쓰는 거예요. 그 사람부터 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담한 놈들을 하나씩 이제 쓰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현장에 있었던 놈들을 먼저 쓰고 그리고 현장에 안 간 가장 뒤에 있는 애는 나중에 쓰는 거예요. 그런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그건 이제 감이야 감. 나중에 이제 감으로 가는 건데 사건별로 쓸 때가 있고 사람별로 쓸 때가 있고 그래요. 사건별로 쓸 때가 있고 사람별로 쓸 때가 있고. 근데 웬만하면 사람별로 쓰는 게 좀 일반적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겹친 애들이 막 서로 달라져. 처음엔 갑과 을이 했고 그 두 번째는 뭐 갑과 정이 했고 막 이런 식 나갈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사람별로 하면 계속 갑이 하나 겹쳐버리잖아. 이럴 때는 사건별로 가세요. 아셨죠? 그럴 때는 여러 사람이 계속 뭐 하나 갑이 주도해서 하면서 뭐 을이 한번 가담하고 병이 가담하고 이런 식 이렇게 될 때는 뭐다? 이렇게 사건별로 가시는 게 맞아요. 사건별로. 근데 이제 전체 범죄 속에서 갑이 하면서 을과 함께 뭘 하고 또 병이 거기에서 뭐 공모를 했었고 이런 게 있으면 사람별로 쓰시라고. 사람별로 그렇게 가는 게 맞고요. 자, 근데 그건 감이야. 꼭 이게 일반적이진 않아서 웬만하면 사람별로 쓰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야 이거 사람별로 썼다가는 계속 뭐 갑의 죄책이 반복된다라던가 뭐가 반복될 것 같으면 이제 그때는 사건별로 끊어서 쓴다 생각을 하십시오. 자 가볼게요. 어쨌든 갑의 죄책 관련 먼저 장인 F의 촉탁을 받아 촉탁살인의 고의로 써있죠. X를 사망하게 한 행위가 촉탁살인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보통살인에 해당하는지가 검토돼야 되고 다음으로 F에 대한 살인의 고의로 X를 살해한 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요건부터 이제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착오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의뢰죄책.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뒤에서 가담했잖아요. 직접 구성요건적 행위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작위범. 갑이 자신의 아버지 F의 촉탁을 받아 살해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이가 부작위한 촉탁살인의 정범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방조범에 해당하는지 이거를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가봅니다. 갑의 죄책 5페이지에서 살인죄 구성요건 확정부터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 F에 대해 경한범죄인 촉탁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실행에 나아갔으나 착오로 인해 X의 산소호흡기 코드를 뽑아 X를 살해 결론적으로 중한범죄인 보통살인죄를 실행한 것이 되었죠. 자 이럴 때 뭐가 쓰는 거죠? 인식사실은 경한범죄인 촉탁살인 발생사실은 보통살인. 자 이럴 때 나오는 게 15조 1항이죠. 15조 1항. 그래서 15조 1항에서 특별히 중한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거기다 밑줄 좀 하나 그어두십시오. 이게 밑줄이 좀 빠졌는데 우리 형법은 15조 1항에서 특별히 중한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 규정. 결국 X 죽게 만든 것도 촉탁살인으로 가는 게 맞아요. 촉탁살인으로 결국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다만 F를 살해한다. 이제 착오에 빠져 X를 살해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갑이 어떠한 죄책을 부담한지 이제 구성요건적 착오를 검토를 하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 여러 가지 죄책이 문제될 때 여기서도 사실은 여러분 그 존속살해 얘기도 살짝 언급은 해도 돼요. 존속살해 아예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빼버렸는데 존속살인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존속이더라도 촉탁을 했기 때문에 촉탁살인죄로 된다. 요런 말 하나 써주시는 게 좀 더 좋긴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게 분량이 엄청 많아가지고 그걸 확 줄여버린 거예요. 네, 실제는 써주시면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뭐가 되는 거죠? 존속살인의 객체가 돼요. 하지만 이 존속 F가 촉탁을 했기 때문에 촉탁살인죄를 논의한다. 그런 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하나 추가 좀 해두세요. 자,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셔서 자, 이제 6페이지 가시면 구성요건적 착오에 대한 법적 효과입니다. 여러분, 이 구성요건적 착오가 나오면 최소 줄인 게 제가 이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를 언급해 주시면 좋아요. 우리가 이제 뭐 객관식 때문에 뭐 이런 거 뭐 이것저것 외운 적도 있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막 학설 써놓고 그거 막 비판하고 이런 거는 객관식에서 안 물어보잖아. 그래서 이걸 좀 등한시하긴 하는데 우리 이제 사례형 대비해서 요만큼은 좀 외워두십시오. 자,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구체적으로 부합하는 경우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술을 인정하는 구체적 부합설. 그 다음 법정적으로 부합하는 경우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술을 인정하는 법정적 부합설. 그리고 세 번째, 가벌적 사실이라는 점에서 추상적으로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경한제의 고의기술을 인정하는 추상적 부합설. 예. 물론 이것보다 더 잘 쓰실 자신 있으면 만들어서 쓰세요. 만들어서 쓰셔도 되는데 제가 일단 최대한 줄여서 이렇게 쓴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판례 하나 써야겠죠. 여러분 판례는 뭘 써주신 게 맞아요? 객체착오를 쓰면 의미가 없어요. 방법의 착오를 써야지. 왜냐하면 객체착오는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차이가 없잖아. 그래서 차이가 있는 방법의 착오를 한번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조카 형수 살해 사건 그겁니다. 그래서 갑이 형수 을을 살해하려고 몽둥이를 내리쳤으나 등에 엎여있던 조카 병의 머리에 맞아 병이 사망한 사안에서 타격의 착오, 그냥 방법의 착오로 쓰셔도 돼. 방법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행위자의 살인에 범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판시 법정적 부합설의 입장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새는 웬만하면 어떤 하나 견해 쓰는 것보다는요 열린 결말을 내시는 게 좀 좋아요. 열린 결말을. 왜냐하면 그래야 쟁점을 사례에서는 누락을 좀 안 하거든요. 누락을 안 해요. 특히 이제 우리가 맨날 나오는 그 불능미수나 이런 쪽 가시면 그쪽에서는요 어느 하나로 끄집어낸 판례에 따라서 뭐 추상적 위험설 거기로만 가버리면요 많은 쟁점이 누락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뭐 어떤 뭐 견해가 타당하다 해서 그것만 쓰지 마시고 열린 결말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그래야 논점을 안 놓칩니다. 여러분. 쟁점을 누락을 안 시켜요. 그래서 일단은 결론을 내려서 그냥 법정적 부합설 따라가려면 근데 웬만하면 차고는 여러분 법정적 부합설 찾아가시는 게 좀 편할 거예요. 판례에 따라서. 다른 쪽 가면 되게 복잡해져. 특히 구체적 부합설 가면. 자, 그래서 사안에서 이제 추상적 부합설은 발생하지도 않은 경한 범죄에 기술 인정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고 구체적 부합설은 고의 기술 책임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 해서 법정적 부합설로 일단 밀고 갑니다. 이게 제일 편하라고요. 편해요. 자, 그래서 이제 사안에서 자, 보시면 일부는 이제 공부를 해서 양쪽을 다 써드리긴 했어요. 사안에서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에 해당하는데 법정적 부합설과 추상적 부합설에 따르면 인식사실인 F에 대한 촉탁살인의 고의가 전용돼요. X에게. 그래서 X에 대한 촉탁살인 기수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어떻게 되죠?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에 대해서 법정적 부합설이나 추상적 부합설은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해서 써드렸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부합설에 따르면 인식사실 미수와 발생사실 과실의 상상적 경험이 돼버려요. 고의 전용이 인정되지 않아서 F에 대한 촉탁살인 미수와 X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험이 됩니다. 네, 헷갈려. 그러니까 그냥 법정적 부합설을 밀고 가세요. 이럴 때는 착오에서는 한쪽을 밀고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착오 쪽에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거침입도 이제 언급을 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여기서는 예전 판례에서도 뭐 큰 차이가 없어서 제가 안 바꿔놨는데요. 보세요. 주거침입은 타인의 주거 등의 주거에 의사에 반하여 뭐 침입. 근데 의사에 반하란 말 이제 빼셔도 되겠네. 타인의 주거 등의 이제 주거주의 평온을 해하며라고 하시는 게 좋아요. 주거자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태양으로 그렇게 평온을 해하는 행위태양으로 그렇게 좀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 등의 주거자의 평온을 해하는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바꾸시는 게 맞아요. 지금은 의사는 이제 부차적으로만 고려하거든. 평온을 해하는 방법으로 침입하는 성립한 범죄다. 그래서 이제 예전 판례 이제 그대로 이제 쓰셔도 여기서 상관없어. 범죄 목적으로 주거 등에 들어가나 출입 방법 자체가 상당하지 않은 경우 주거침입 인정했는데 자 이러한 판례에 따르면 예전에 따르면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주거침입이 될 거예요. 근데 잠깐만 이게 왜 6페이지는 표시를 안 해놨지? 이 앞에도 제가 고쳐놨었는데 이게 빠졌는데?
자, 여기서는 여러분 변경된 판례에 따르면 여기 지금 빠졌네요. 세상에. 제가 보낸 거에선 6페이지가 갔을 건데 앞에 또 누락시켰나 보다. 여기 좀 바꿔주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거 침입죄는 타인의 주거 등의 주거자의 평온을 해하는 방법으로 침입 성립한 범죄죠. 이제는 범죄 목적 들어간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요 판례 폐기하시고요. 지워버리시고 여기서는 뭐로 가시면 돼요? 행위태양 자체가 평온을 해한 방법 들어가질 않았잖아. 그죠? 그래서 주거 침입 안 되는 걸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부분 제가 내일 하나 더 드릴게요. 이슈 앞에 해놨더니 그걸 또 누락을 했네. 그래서 주거 침입 체크를 했고, 제가 주거 침입 부분이 지금 변경이 안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바꿀 건데 7페이지부터 이렇게 해놔버렸네. 자, 어쨌든 주거 침입 변경된 판례에 따르면 더 이상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입 방법 자체가 주거주의 평온을 해하는 방법으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사안에서. 그렇죠? 어디서 막 몰래 뭐 병원 입원실에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문병하면서 들어갔잖아, 입원실에. 그렇기 때문에 바뀐 판례에 따르면 주거 침입이 안 됩니다. 그 부분 내일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소결론만 제대로 바꾸는 거야? 아니, 지금 6페이지가 또 빠졌구나. 7페이지부터 돼 있구나. 소결론도 바꿔야 되거든. 그래서 주거침입 되는 걸 빼셔야 돼. 자, 이제 소결론 갈게요. 갑이 입원실에 들어가 촉탁살인의 고의로 F를 살해하다가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에 빠져 X를 살해하게 된 행위는 법정적 부합설에 따라 판단함에 타다한 바 X에 대한 촉탁살인 기수의 죄책을 부담한다. 주거침입 지워버리세요. 촉탁살인 기수의 죄책을 부담한다. 거기까지만 쓰시면 됩니다. 더 이상 주거침입이 안 됩니다. 변경된 판례에 따르면. 그거 좀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7페이지로 갑니다. 7페이지. 자, 거기 보시면, 이제, 끝에서, 잠깐만요. 그런데, 7페이지에서 다 해서 검토가 어디 있어? 지금, 검토 및 사안, 7페이지? 8페이지잖아, 이건 또. 그죠? 검토 및 사안에서 뒷부분 따라서 부분 오케이. 앞에가 한 장 빠졌네. 제가 일단 나중에 나눠드릴게요. 오케이. 자, 일단 의뢰죄책 갈게요. 이제 뒷부분이고. 자, 의뢰죄책에서 부작위한 살인죄 성부 가시죠. 부작위한 살인죄 성부인데 일단 여기서도 여러분 방조범이더라도 부작위범이기 때문에 뭘 써야 돼요? 부진정 부작위범이야. 그래서 항상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은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누락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여기도 당연히 부작위한 살인죄 성립 요건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구북의 보행. 왜냐하면 이게 부작위한 살인의, 정확히는 부작위한 촉탁살인의 정범이냐 종범이냐를 논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은 써주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구북의 보행 똑같이 이제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살인의 고의도 간단히 언급은 해놨죠. 근데 여기서 뭐 죽어도 좋다 뭐 이런 말은 없으니까 굳이 논의는 안 할 거야. 자, 사안의 경우 갑니다. 사안에서 을은 F의 직계비 속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부양 의무가 존재하므로 법률상 보직인지가 인정돼요. 민법상 부양 의무 인정, 보직인지. 아셨죠? 요거를 먼저 끄집어내고 갑니다. 그리고 가백인을 제지하지 않으면 F가 사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구성요건적 상황, 가백인을 제지함으로써 F 사망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부작위에 이르렀다. 이건 이제 두 번째 요건과 세 번째 요건을 한꺼번에 써버린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요건, 개별적 행위 가능성하고 요구되는 게 부작위 두 가지를 한꺼번에 쓴 겁니다. 자, 그렇게 됐고, 그래서 부작위에 이렇다 평가된다. 또한 을은 갑으로부터 자초지종을 듣고 사건 당일 오늘 당신 아버지를 보내드리란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방치했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촉탁살인을 이제 간단히 언급은 했어요. 촉탁살인 적극적 의혹은 하지 않았더라도 용인하는 내심의 여사는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정도. 근데 굳이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누가 봐도 죽일 거 알면서 방치했잖아. 그래서 촉탁살인 고의 인정된다. 이렇게 가셔도 돼요. 자, 그래서 다만 을은 F에 대한 촉탁살인의 고의를 가졌는 바 X의 사망에 대해 어떠한 죄책을 부담하는지, 그리고 갑의 적극적 자기에 의한 살인행위에 대해 부작위로 가담한 바 살인죄의 정범인지 방조범인지 요거를 살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일단 두 번째 것부터 먼저 살폈어요. 부작위한 살인죄의 정범인지 종범인지 요거를 먼저 한번 살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 학설이 길게 돼 있는데요. 여기는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결론만 써주신 게 좋아요. 그래서 부작위한 살인죄 정범인지 종범인지에 대해서
저기 종범설, 종범성, 정범설 그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원칙적 정범, 예외적 종범이 된다는 견해. 결론들만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학설을 여러분 답안에 쓰기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종범이 성립한다는 견해, 정범이 성립된다는 견해, 그 다음에 원칙적 정범, 예외적 종범이 된다는 견해. 뭐 이런 식으로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쓰시도 좋겠고, 뭐 욕심을 내려면 다 쓰셔도 돼요. 다 쓰셔도 돼. 그래서 특별히 종범설을 우리가 왜 따라갈 거예요? 행위지배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의의 자기범이 현실적으로 범행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부자기범에는 행위지배가 결해서 종범이 성립됐다는 견해고, 그 다음에 이제 정범설은 사실은 이게 나눠져요. 보호 의무를 근거로 하는, 우리가 뭐였습니까? 보증인지 발생 근거에서 우리 학설 쪽에서는 실질설을 따르거든요. 실질설에서 보호무, 안전의무로 나누잖아.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가는 거야. 보호무 때는 정범, 안전의무 때는 종범. 이런 견해. 그리고 3번에서 이게 좀 헷갈리죠. 원칙적으로 정범이지만 특별한 목적이나 신분을 요하는 범죄,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특정한 어떤 목적이나 신분을 요하는 범죄 등에서는 예외적으로 종범이 된다는 견해, 그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길잖아. 불법 영득사나 목적이 필요한 범죄, 신분범, 자수범 같이 특별한 행위방해적 요소를 요구하는 범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헷갈리니까 특정한 목적이나 신분 등을 요구하는 범죄에서는 종범이 된다는 견해, 그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특별한 목적이나 신분 등을 요구하는 그런 범죄에서는 종범이 된다는 견해, 그런 식으로 따라가시면 되겠다. 못 쓰겠잖아. 그래서 제가 그냥 종범설, 원칙적 정범, 예외적 종범설 이런 식으로 쓰신 게 좋다고. 일일이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될 거야, 이 부분이. 자, 그래서 이제 판례 간단히 썼어요. 은행 지점장 사건, 백화점 직원 사건 등에서 자기 의무에 위배하여 자기의 정범의 범행을 방치했다는 부작위만으로는 실행행위로서의 자기와 동일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정범과 동일시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행행위로서의 자기와 동일시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정범으로서 실행해서 자기와 동일시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은행 지점장 사건, 백화점 직원 사건 등에서 자기의 정범의 범행을 방치한 부작위로는 그냥 종범을 인정했다.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없겠고, 요 판례가 이해가 잘 안 되면, 그래서 방치했을 때 종범을 인정했다. 이런 식으로 가셔도 됩니다.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그래서 이제 검토했다가는 결국 이제 한번 써줘야지. 우리가 그냥 아까 학설 이름만 썼었을 때 행위지배 여부에 따라 정범과 공범을 구별하는 형법상의 기본 원칙에 하면, 그죠? 그래서 자기의 정범의 실행행위를 방지할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자가 부작위로 나아가 그것을 방치한 경우 자기 의무자의 부작위라고 하더라도 부작위에는 적극적 행위 기여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종범설이 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이해되죠, 여러분? 그래서 요 정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사안에서도 결국은 부작위한 살인죄 종범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X의 사망을 초래한 자는 갑이므로. 근데 이걸 왜 검토 및 사안의 경우라고 떠났지? 인정함이 타당하다. 그래서 가시고 됐어요. 그리고 이제 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제 여기서 그 얘기가 잠깐 나옵니다. 판례인 법정적 부합사라면 그 갑의 차고 이거 나오는 거예요. 을의 F에 대한 촉탁살인의 고의는 X에게 전용이 되기 때문에 결국 X에 대한 촉탁살인 기수의 죄책을 부담한다. 이 정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는 안 쓰셔도 돼요. 저기 이제 구치적 부합살 얘기인데 빼시고, 그래서 법정적 부합살만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 수정돼 있죠, 여러분. 적조 X 사망을 초래한 자는 갑이므로 이에 대해서 부작위로 가담 을에게는 부작위한 살인죄 종범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그대로 돼 있는데. 자, 그리고 이제 소결론에서 갑이 자신의 아버지 F의 촉탁을 받아 이를 실행할 것을 알면서 을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방치 결국 X를 사망케 한 거, 부작위한 촉탁살인의 죄책을 부담하는데 이에 대해 을은 적극적 행위를 한 바 없어서 종범의 죄책을 부담한다. 종범의 죄책을 부담이 타당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정사항이 제가 다른 게 온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다시 좀 드릴게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사안해결 부분에서 뭘 바꿔야 돼요, 여러분? 주거침입을 지우십시오. 주거침입을 지우시면 돼요. 그래서 갑 입원실에 들어가 촉탁살인의 고의로 F를 살인하다가 X를 살해하는 행위는 X에 대한 촉탁살인죄 죄책을 부담하고요. 그것까지만 쓰시면 돼. 그 다음에 을은 이런 행위를 제지하지 않으면서 X를 사망케 한 바 부작위한 촉탁살인의 종범,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주거침입을 좀 빼시면 되겠어요. 자료가 뭐가 들어간 거지? 갑자기 제가 헷갈리네. 자, 계속해서 이제 3번도 보겠습니다. 3번. 여러분, 초반에는 조금 진도가 더디 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설명할 게 많으니까. 이제 뒤로 가면 근데 스피드가 붙고 이게 겹치는 쟁점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빨리 나갈 수 있으니까 진도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2번 계속 가봅시다. 갑은 자신을 힘들게 하는 을을 살해할 계획을 세운 후
노숙자 병에게 살해를 약속하고 을을 살해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갑이 병한테 을 살해를 교사한 거예요. 갑은 병에게 을이 자주 다니는 장소와 시간, 을의 인상착의를 설명해주고 독성이 매우 강한 스프레이를 한 통 갖다 줍니다. 노숙자 병은 갑이 시키는 대로 이를 준비하여 자주 다니는 장소에서 지키고 있다가 을과 외모가 유사한 씨가 나타나자 바로 다가가 스프레이를 뿌려버립니다. 자, 이건 지금 뭐죠? 객체착오예요. 객체착오. 구치사실의 착오 중에 객체착오입니다. 맹독성 가스를 흡입한 피해자 씨는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 현장에서 죽어버렸네요. 수사 과정에서 병은 분별력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갑의 생각과 달리 원래 간헐적 약물 중독 현상에 의해 행위 당시 책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나갑니다. 책임 능력이 없는 애였네요. 결론적으로 뭐가 되죠? 책임 조각 무죄가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와야 될까요? 일단 범행을 저지른 병부터 쓰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도 병부터 이제 쓰게 될 건데요. 병은 결론적으로 살인죄에서 책임 조각 무죄로 이제 가시면 되겠고, 이제 병의 죄책에서 여러 가지 나오죠. 물론 이제 병의 죄책에서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 착오 검토를 해야 돼. 구성 요건 단계에서 그거를 검토를 하고 다만 책임 조각 무죄 이렇게 갈 것이고, 그다음 이제 갑의 죄책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교사범이냐 간접정범이냐를 좀 논의를 하셔야 돼. 교사냐 간접정범이냐. 그래서 여기서는 근데요, 뭐 교사가 됐던 간접정범이 됐던요 차이가 없어요. 이게 똑같은 논인데 피교사자의 또는 간접정범에서 피이용자의 객체착오가 교사자 또는 간접정범에게 어떤 착오가 되는지 이 논이거든. 알겠죠? 그래서 통상은 우리가 이제 피교사자의 객체착오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간접정범에서도 똑같은 논의가 가능합니다. 간접정범에서도 똑같은 논의가 가능해서 이게 이제 같이 들어간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훌륭한 문제인데, 자, 쟁점 정리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 봅시다. 병의 죄책 관련 시를 을로인 살인하는 바 이런 객체착오가 형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까 뭡니까 구성요건적 착오 이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고, 행위 당시 병은 간헐적 약물 중독 현상에 의해 책임 능력이 없었던 바 책임이 조각될 수 있는지, 그 다음 병을 사주 시를 사망케 한 갑의 죄책 관련 우선 병을 이용 살인죄를 범한 것이 교사범에 해당한지 간접정범에 해당한지 판단돼야 되고, 피이용자인 병이 일으킨 객체착오가 이용자인 갑에게는 어떠한 착오에 해당한지를 검토한 후 이에 대한 법적 평가를 검토합니다. 쉽게 해서 이제 피교사자 또는 피용자의 객체착오,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우리 다수설, 여긴 판례는 없어요. 다수설적 입장에서는요 방법의 착오로 갑니다. 교사자나 간접정범에게는 방법의 착오로 봐요. 왜냐하면 이제 정범 피이용자, 여기서는 이제 병을 이용해서 을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빗나가서 시가 죽은 꼴이거든. 그래서 이제 방법의 착오 쪽으로 몰고 가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자 2 살인죄 성배에서 자, 시에 대한 살인죄 구성 요건의 해당성부터 갑니다. 그래서 쭉 보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독성이 매우 강한 스프레이를 시에게 뿌려 시를 사망케 했죠. 살인의 객관적 구성 요건에 해당하면은 의문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착오가 나오니까 병은 시를 을로인 살해는 바 구체적 사실에 처중 객체에 해당하는 바. 자, 이때는 여차하면 학설을 굳이 안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구체적 사실에 처중 객체 착오는 어떤 견해에 하더라도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잖아. 그래서 굳이 학설 안 써도 돼. 근데 어차피 한 번은 써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뒤에서 갑한테는 무슨 착오가 된다고? 방구의 착오가 된다 그랬거든. 그래서 한번 쓰긴 써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럴 때는 간단하게 언급만 했어요. 어떤 학설에 따르더라도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기수 인정하니까 병은 시에 대한 살인죄 구성 가당성은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보세요. 그리고 책임 때문에 위법성도 간단히 언급을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이럴 때는 병이 시를 살해한 행위에 대해 정당방위 등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사유가 없는 바 살인죄에 대해 위법성이 인정됨에 의문이 없다. 이제 책임으로 갑니다. 책임 조각 여부. 10조 1항이죠. 10조 1항.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사물변경,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된 자에 대해서 책임 능력 부정, 책임이 조각되는 바 사안에서 병은 간헐적 약물 중독에 의해 행위 당시 책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는 바 시에 대해 살인 책임 조각 이렇게 갑니다. 뭐 줄여서 쓰셔도 돼. 10조 1항 10조 1항 심신상실에 해당해서 책임 조각된다. 그렇게 짧게 좀 쓰셔도 언급해도 됩니다. 어쨌든 책임 능력을 날리셔야 되겠고, 결국 이제 소결론에서 병이 갑의 사주를 받아 을을 살해하다 시를 살해했더라도 객체착오에 불과 살인죄의 구성해당 위법성도 인정되나 범행 당시에 책임 능력이 없어 결국 살인죄에 대해 아무런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 갑의 죄책입니다. 여기는 여러분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사로 끌고 가고 싶으면 교사로 가도 되고요. 반대로 간접 정모원 가고 싶으면 가도 돼요. 예, 결국 어떻게 가시면 됩니까, 여러분? 의사 지배가 있으면 간접 정범이고 의사 지배가 안 되면 교사범인 거예요. 그걸 이제 여기서 어떤 사실관계가 크게 안 주어졌잖아. 안 주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 평가야, 자기 평가. 자, 보세요. 사항과 같이 이용자인 갑은 피이용자인 병에게 책임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이용했으나 사실은 책임 능력이 없었던 경우. 쉽게 해서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 이용자는 교사의 고의가 있었으나 객관적 법 상태는 간접 정모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는 갑에게 간접 정모에서 요구하는 우월적 의사지배의 고의가 없어서 단순히 교사 고의만 있었을 뿐 교사범이 성립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착오로 끌고 가서 이렇게 갔지만 이거 생각 안 나면 그냥 어떻게 하셔도 돼요, 여러분. 사안에서는 이제 의사지배가 인정이 이제 뭐 되는 걸로, 왜냐면 이제 간헐적 어쩌고저쩌고 상태이기 때문에 병은 갑의 의사대로 범행을 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해서 간접 정모를 몰고 가도 큰 차이는 없다고요. 아셨죠? 다만 여기서 교사범을 쓰는 게 좋은 게 바로 뭐라고요? 바로 착오를 하나 더 쓰는 거잖아. 이게 뭡니까? 피이용자의 성질에 대한 착오잖아. 피이용자의 성질에 대한 착오. 우리 기본 강의 때 배웠잖아요. 얘가 책임 능력자인 줄 알고 교사를 했는데 책임 무능력자였던 사례. 또 반대로 책임 무능력자인 줄 알고 교사를 했는데 책임 능력자였던 사례. 둘 다 뭐죠? 교사로 갑니다. 교사로. 그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지금 이 사례처럼 책임 능력자인 줄 알고 교사인데 책임 무능력자였었을 때는 뭐가 없었던 거, 애초에 교사의 고의만 있었어요. 간접 정모의 고의가 없었다고. 교사의 고의만 있었던 거고, 반대로 책임 무능력자로 알고 했는데 책임 능력자였을 때는 의사지배가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로 보나 저로 보나 그때는 교사가 되는 게 맞죠. 아셨죠? 그래서 그거를 써주는 게 더 좋긴 해요. 근데 정 생각이 안 나면 간접 정모를 몰고 가더라도 이 구조상 견해는 다 똑같이 가요. 쟁점 정리는 똑같이 가니까 크게 무리는 없어요. 다만 이제 써있는 대로 가시는 게 좋겠죠. 피이용자의 성질의 차원까지 한번 쓰시면서 가는 게 제일 좋으니까 정리 잘 하십시오. 그래서 있는 대로 좀 파악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핵심은 의사지배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교사의 고의만 있었었고 간접 정모의 고의, 즉 의사지배는 없었다. 그렇게 기억합시다. 그래서 교사범으로 가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타이틀이 뭐로 가요? 피교사자의 객체착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간접 정모로 갔다면 피이용자의 객체착오, 그렇게 바뀌는 거고요. 자, 견해 대비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서는 뭐냐면 첫 번째 견해. 자, 교사자도 여전히 객체착오다. 이거는 뭐냐면 공범 종속성을 철저히 따르는 거죠. 착오까지도 정범에게 종속된다는 거야. 그래서 정범이 객체착오니까 교사자도 객체착오라는 견해예요. 이 견해가. 그래서 교사범은 정범에 종속되는 협의의 공범이기 때문에 착오론에서도 정범에게 종속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착오까지도 객체착오 따라가자는 거. 하지만 두 번째 견해가 다수설적 입장이에요. 피교사자의 객체착오를 교사자의 관점에서 보면 방법의 착오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사자에게는 방법의 착오가 된다. 이런 식으로 교사자에게는 방법의 착오가 된다는 방법의 착오설 이 대립이 있습니다. 자, 검토도 방법의 착오로 갔어요. 교사자 입장에서 피교사자의 객체 착오는 자신이 의도했던 객체의 타격을 가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바 방법의 착오로 보니 타당하다.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방법의 착오로 끌고 오십시오, 여러분. 구조적인 거 따져가지고. 결국 사안에서 피교사자 병의 객체 착오는 교사자인 갑에게 방법의 착오에 해당하죠. 결국은 구성요건적 착오를 써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해하셨죠? 그래서 은근히 이 동네 사례가요 꽤 많이 나왔어요. 근자에. 그러니까 교수들이 이쪽을 되게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요새 피교사자 객체 착오에서 하도 요게 많이 내니까 요새 이제 저기 변시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간접 정음 있죠? 피이용자의 객체 착오, 이게 간접 정음에는 어떤 착오가 되는지 그거를 또 요새 내고도 있더라고. 그래서 두 가지 어떤 거든 여러분 확인을 잘 하시고요. 자, 이제 구성요건적 착오 효과 갈게요. 아까 봤던 것처럼 학설 그대로 쓰시고 판례까지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검토 및 사안의 경우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안을 구체적 법설에 따라 판단하면 갑은 을에 대한 이제 구체적 법설을 써놓긴 했는데 자 봐요. 이러면 이런 오타가 나. 갑은 을에 대한 살인미수의 교사와 시에 대한 과실 치상에 대한 치사죠, 여러분. 치사로 좀 바꾸시고 치사의 상상적 경험에 해당하게 되는데 가끔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 살인미수의 교사와 시에 대한 과실치사의 교사의 상상적 경합이다. 틀렸다고요. 그럼 과실범에서는요. 교사방조가 나올 수가 없죠.
아셨죠? 그래서 그냥 과실치사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구체적 밥솥을 웬만하면 택하지 말라고 하시면 이런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괜히 유해적 기재사항이 돼가지고 마이너스를 먹게 되니까 조심하시라 이거야. 그래서 을에 대한 살인미수의 교사와 시에 대한 과실치사지 시에 대한 과실치사 교사라고 쓰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조심하시라고요. 그래서 안정빵으로 법정적 밥솥으로 가라고. 법정적 밥솥, 추상적 밥솥에 따라 판단하면 갑은 시에 대한 살인교사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 입장인 법정적 밥솥에 따르면 갑은 시에 대한 살인교사가 되는 거죠. 됐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소개할론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갑이 병에게 책임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 을을 살해하도록 한 행위는 교사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피교사자 병의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 착오는 교사자 갑에게는 구조상 방법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판례가 취하는 법정적 밥솥 입장에 따라 판단해보면 갑은 병이 씨를 을로인 살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살인 기수, 교사, 죄책을 부담 이런 식으로 정의됐습니다. 사례기는 여러분이 보십시오.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질문을 많이 받아요. 쟁점 정리랑 사례기를 써야 되냐 이런 건데 여러분 시간 안 되거나 자기가 그 쟁점 정리를 쓰면 꼭 가분수를 만든 사람들이 있다. 자기가 거기에 속한다. 그럼 쓰지 마세요. 그래서 쟁점 정리 쓰라 그랬더니 사실관계를 다 요약하는 사람들이 있어. 사실관계를 막 요약하면서 거기다 쟁점까지 넣었더니 뭐 이만해져 막 쟁점 정리가. 그래서 자기가 그런 걸 못 고치겠다 쓰지 말아버리세요. 그냥 각각의 쟁점마다 하나씩 살짝살짝 쓰는 게 좋지 앞에서 로마자 1 쟁점 1 정리해서 몽땅 쓰지 말라고 아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이제 그 민사 쪽은 여러분 결론부터 써도 돼요. 결론부터 하면서 이렇게 놓은 거 잡아가는 것도 방법인데 우리 형사 쪽에서는 그거 되게 안 좋아해요. 형사 쪽에서는 막 결론부터 쓰고 무슨 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뭐 논거, 나열 이런 식이 안 되죠. 우리는 항상 구성해당성, 위법성, 책임 이해하셨죠? 그 논의 그리고 범죄 성립 요건, 처벌 조건, 소추 요건 이게 나눠지기 때문에 좀 기계적으로 탁탁탁 해주길 바래요. 그래서 실제 몇 년이야? 벌써 한참 됐냐? 4년 전인가? 그 2차 떨어져 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온 친구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시험을 봤는데 이제 그 자기 점수를 갖고 온 거야. 그래서 한 해는 이제 그냥 거꾸로 써본 거예요. 결론부터 써서. 자기는 더 잘 썼을 텐데 점수가 되게 안 나왔어요. 결론도 되게 맞았거든? 제가 이제 봤었는데. 그래서, 이쪽 형사 쪽 채점 이쪽에서는 민사와 좀 달리 결론부터 쓰고 막 이렇게 쓰는 사람들에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구나. 그때 이제 알았어요. 아셨죠? 그래서 다른 쪽은 뭐 결론부터 그게 이제 목 찾기 힘들어서 그런 거거든? 이제 결론부터 이제 쓰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논거 나열해도 되는데, 형사에서는 그렇게 안 돼요. 생각해봐. 형사에서 어떻게 논거를 나열할 거야? 결국은 또 쓰게 돼 있어요, 여러분. 결론 써놓고 하게 되면 구성인권 위법성 책임을 또 검토하게 돼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희한한 좀 방법을 가지 마시고 형사 쪽에서는 웬만하면 그대로 가세요. 아셨죠? 부탁 좀 드립니다. 특히 형법에서는 형소야 어차피 결론 쓰고 그냥 판례 쓰시면 되거든. 우리 희한한 거 없어요. 형사소송에서는 막 이론 몽땅 쓰고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으니까 그냥 판례로만 도배하기 때문에 결론 쓰고 판례에 놓은 거 그냥 잡으면 돼. 근데 형법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아셨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됐어요. 그래서 사안 해결이나 쟁점 정리는 여러분의 선택이니까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개괄적 고의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개괄적 고의, 개괄적 과실, 개괄적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가해자의 한마디로 이제 범인의 제1행위와 그 결과 이게 아니라 범인의 제1행위와 제1행위와 결과 발생 사실에 또 다른 행위가 개입된 거예요. 범인의 또 다른 행위가 개입된 게 개괄적이야.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의 고의로 친 게 개괄적 고의고 처음에는 상해 고의로 했는데 죽은 줄 알고 자살을 위장하기 위해서 던졌던 살해 그건 제2행위 해서 그게 개괄적 과실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개괄적이라는 의미는 행위와 결과 발생 사이에 또 다른 하나의 행위가 개입됐었을 때 그거를 개괄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볼게요. 갑은 B의 집에서 나와 귀가하던 중 A와 맞닥뜨리게 되었다. 갑은 A가 자신을 알아보는 듯 멈칫하자 자신을 신고할까 두려워 A를 죽이려고 담벼락에 놓인 아령을 집어들고 A의 머리를 내리칩니다. 그리하여 자 근데 처음부터 뭐 했었죠? 죽이려고 했어. 살인의 고의가 있었습니다. 살인의 고의. 자, 그리하여 A가 뇌진탕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갑은 A가 죽은 것으로 인 근처에 있던 자신의 차 트렁크에 A를 싣고 교회로 가다가 증거를 인멸할 생각으로 강물에 던졌고 그 결과 A는 익사했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 설마 보복 목적 살인 이런 거 특가법 쓸 일은 없으니까 걱정 마시게. 변호사 시험이니까 이게 특별법을 쓰잖아요. 우리 역대 보면요, 다 우리 형법 문제에서는 딱 괄호 열고 특별법은 논외람 이런 식으로 써줘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웬만해선 특별법 쓰는 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폭법이나 이런 것도 잘 안 내요. 잘 안 내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웬만하면 우리가 이제 성범죄 나왔을 때 그 말 없으면 뭐 특별법은 논의를 한다는 얘기가 없으면 성폭법 그 정도는 조금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폭처법 같은 경우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물론 이제 우리 시험 그런 걸 좋아하진 않기 때문에 안 썼다 그래서 막 마이너스 먹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야. 근데 이제 어쨌든 특별법을 논외람이라는 말이 없으면 쓰게 되는데 요건 절대 안 나와. 걱정 마세요. 보복목적 살인 이거는 변시에서도 잘 못 써.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보복목적 살인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 그냥 살인죄로 갑시다. 자, 쟁점 정리 가세요. A의 신고가 두려워 보복의 목적으로 A를 살해하기에 R형 A의 머리를 가격하였는 바, 우린 특가법 말고 그냥 살인죄로 가시고, 살인죄 성부가 문제되는데, 갑의 의도와 달리 두 번째이기 때문에 죽었잖아요. 증거인멸이나 뭐 사체은닉 이런 을 위해서 강물에 던진 행위로 인해 사망했는 바, 소위 개괄적 고의 살해 해결이 문제된다. 이렇게 소위란 말을 쓰세요. 소위 개괄적 고의 살해 해결이 문제된다. 그래서 이외에도 제2행위, 증거인멸, 사체유기 이런 죄책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개괄적 고의 살인 기수되는 거 못 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결국 여기서는 점수 차가 어디서 나요? 제2행위 있습니다. 제2행위. 두 번째 행위, 증거인멸이나 사체은닉 이런 쪽에 대해서 제대로 쓰셔야지 점수를 좀 더 받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냥 살인죄로 넘어갈게요. 살인죄로 가셔서 자, 이제 바로 이제 네 번째 줄 갈게요. 갑의를 어쨌든 뭐 살인의 고의건 충분히 되니까 이제 뭐 쓸 거냐면 여섯 번째 줄부터 쓰입니다. 앞에는 그냥 우리 살인죄 구성권 포섭하세요. 살인의 고의로 아령으로 내리쳐서 죽었는 바 살인죄 되면 문제가 없어요. 다만 이제 A의 사망이 갑의 의도와 달리 아령으로 내려친 행위이기 때문이 아니라 증거인멸 생각으로 강물에 던졌는 바 이로 인해 익사하였다는 점에서 자 이제 이런 내용을 쓰셔야 돼요, 여러분. 밑줄 한계 고의 기수범인지 아니면 제1행위에 대한 미수와 제2행위에 대한 과실의 경합범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괄호 내용은 안 써도 돼요, 여러분. 제가 그냥 보여드리려고 쓴 거니까. 이걸 미리 써버리면 학설 쓸 의미가 없거든. 그래서 한계 고의 기수범인지 아니면 한계 제1행위 미수와 제2행위 과실의 경합범인지가 문제된다 하시면서 옆에 가서 보세요. 학설 이름만 써놨어요, 여러분. 알겠죠? 이름만 썼습니다. 절대 여기는 내용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학설도요. 이름이 여러분 앞에만 동그라미 치시면 뭐가 돼 있어요? 개미인개 객사가 돼요. 개가 미인개를 쓰니까 객사한 거죠. 그래서 개미인개 객사 그런 식으로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설을 언급하세요. 근데 학설 이름은 잘 쓰세요, 대신에. 예. 그래서 개괄적 고의설, 미수와 과실의 경합범설, 인과관계착오, 특수형설, 계획실현설, 객관적 기속설, 그 사회적 형법적 행위표준설 이런 견해 등이 있는데 이제 끝마무리 해야죠. 미수와 과실의 경합범설만 살인미수와 과실치사의 실경을 인정할 뿐 나머지 견해들은 모두 살인기수 책임을 인정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학설을 모조리 무시하진 마시고 써주시면 좋아요. 쓰시고 자, 판례는 제대로 써야죠, 여러분.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살해라는 처음에 예견된 사실이 결국은 실현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살인죄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죠, 여러분? 그래서 판례만큼은 정확히 외워서 써주십시오. 여기서 그냥 판례를 어물쩡해서 판례도 개괄적 고의설 입장이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점수 안 줍니다. 여러분들 그 나중에 이제 급한 마음에 생각이 안 나서 막 그런 걸 이해는 하는데 제가 막 채점해보고 그러면 판례를 쓸 때 그렇게 쓴다니까. 판례 개괄적 고의설, 판례 긍정설이다. 여러분 이런 건 점수 전혀 없어요. 아셨죠? 최소한 뭐뭐뭐뭐뭐를 하여 긍정설 입장을 따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안 되면 여러분 사실관계라도 막 생각나는 거 쓰세요. 어떤 뭐 아까 뭐 조카 형수 살해 사건 이런 것처럼 막 뭐 쓰는 거야. 뭐 조카 형수 살해 사건 하면서 뭐 사실관계 떠오르면 그걸 써요. 이러이러한 사안에서 뭐뭐라 했다. 아셨죠? 그렇게라도 좀 쓰시라고. 밑도 끝도 없이 제한적 긍정설이다. 긍정설 이래버리면 점수 하나도 없어요.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검토 갑시다. 우리가 다설적 입장을 좀 따라가세요. 판례 입장에 대해서도 견해들이 있으니까. 자, 세 번째 줄 끝에부터 씁니다. 따라서 뒤에부터 쓰세요, 여러분. 여기는 인과관계 착오의 특수 유형으로 결론을 내리십시오. 인과관계 착오의 특수 유형. 특수형. 왜냐면 이게
뭐랑 비슷해요? 우리 교각살이랑 비슷하잖아. 어쩐 자기가 원래 죽이려고 했던 결과는 발생시켰는데 그 과정에 조금 자기가 인식했던 거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인과관계 착오의 특수한 한 유형으로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인과관계 착오 특수형설이 가장 타당 이렇게 쓰시고, 그래서 그에 따르면 자, 우리가 인과관계 착오는 본질적 착오일 때만 뭐가 되는 거죠? 고의가 조각 과실범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과관계 착오도 구성요건적 착오예요. 구성요건적 착오 중에 하나라고. 그래서 고의 조각 과실범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본질적 착오는 없어요. 사실상 걱정 마세요. 그래서 갑의 착오는 비본질적 착오에 해당하므로 A 사망에 대해서 결국 갑은 살인 기수의 죄책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과관계 착오 해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과관계 착오가 본질적 착오일 때는 고의 조각 과실범으로 가요. 근데 비본질적 착오일 때는 고의범 성립에 영향이 없어요. 이제 그런 게 지금 생략은 돼 있는데 그러면 신경 쓰지 말라니까 모든 착오는 비본질적 착오로 가시면 돼요. 비본질적 착오로. 그래서 그냥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 희수를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죠.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인과관계 착오 특수형설 쓰기가 뭐하면 앞에도 좀 쓰셔야 되는데 쓰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냥 얼버무려서 쓰려면 사안은 인과관계 착오와 유사함으로 우리 다수에 따라 뭐 인과관계 착오 특수형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래서 갑의 착오는 비본질적 착오라 갑은 살인 기수의 죄책을 지게 된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리 좀 하세요, 여러분. 본질적 착오, 비본질적 착오. 되게 이제 인과관계 착오 해결을 못하는 사람이 많아. 인과관계 착오, 본질적 착오일 때 어떻게 되지? 이걸 또 못 쓴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 말도 빼버린 거예요. 그냥 비본질적 착오에 해당해서 살인 기수다. 이렇게 이제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 본질적 착오면 구성요건적 착오라니까 13조 1항에 따라 고의조각 과실범이에요, 여러분. 원래 좀 이해하시고. 자, 이제 두 번째부터 잘 쓰셔야겠죠. 2번 증거인멸죄 구성해당성인데 여기서 탈락이죠.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써있죠. 갑이 사망한 것으로 오인 A를 강물에 던진 행위는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거죠. 자기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형사사건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성 입하는 증거인멸죄는 구성요건의 해당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됐죠? 구성해당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외우시고 그 다음 게 이제 복잡인데 사체유기죄 불능미수인데요. 사체유기죄 불능미수. 자, 여기서는요. 일단 학설을 그냥 결론들만 써놨어요. 결론들만 써놨는데 앞쪽 동네니까. 저 뒤에 가서 이제 학설들 나오게 될 건데 이거를 모르겠어요. 이거를 길게 학설까지 다 써서 해야 되는 게 타당할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제 부분 논점이니까 웬만하면 요 정도만 쓰십시오, 여러분. 욕심내서 막 뭐 구객관설 내용 쓰고 구체적 염설, 추상적 염설, 주관적 염설, 주관적 염설이야. 주관설 막 이런 거 다 쓰지 말고 결론만 딱딱 나눠서 쓰시는 게 좋을 거라고. 부분 쟁점이니까. 자, 그래서요. 갑이 사체유기의 고의로 A를 강물에 던진 행위는 사체유기의 결과 발생이 불가능함에도 무슨 착오에 이게 대상의 착오잖아.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가능하다고 오인한 경우로 불가벌적 불능범인지 가벌적 불능미수인지 요런 용어 기억하세요. 불가벌적 불능범인지 가벌적 불능미수인지 결과 발생의 위험성 여하에 달려있다 하면서 둘둘 나누시면 돼요. 불능미수 위험성 판단 기준에 관한 구객관설과 구체적 위험설에 하면 위험성이 없어 불가벌적 불능범에 해당하나 추상적 위험설과 주관설에 따르면요 위험성 인정 가벌적 불능미수에 해당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게 가끔 이제 사체유기가 객관식에서 우리 시험에서 나올 때가 있어요. 뭐 때문에 나올까 여러분? 미수가 있냐 없냐를 물어봐서 가끔 나와요. 미수가 있냐 없냐. 있으니까 지금 이 논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체은닉이나 사체유기에 미수가 없으면 이 논의 자체가 의미가 없죠, 여러분. 가벌적 불미수 하면 뭐해? 미수처벌 규정이 없는데. 아셨죠? 미수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논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우리 객관식 문제에서 사체유기 미수 이런 거 한번 물어볼 때가 있다고. 조심하시라고요. 있어요. 요 논의를 잊지 마시라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논의를. 됐습니다. 자, 결론 갑니다. 갑은 A의 사망과 관련 살인죄 죄책을 지고 살인 기수, 불능미수 위험성 판단 기준에 대해 되는 것만 써야죠. 추상적 위험설이나 주관설에 따르면 사체유기의 불능미수 성립되는데 이게 이제 학설들이 있어요. 이거를 실체적 경합으로 인정할지 상상적 경합으로 인정할지 이게 이제 견해들이 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가 아까 뭐였어요? 판례도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이게 하나의 범죄행위에 나아가는 일련의 과정이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두 번째 사체유기도 뭐로 가시는 게 좋아요? 동일성이 인정되니까 행위 동일성이 인정되니까 상경 처리가 맞지 않나 이렇게 처리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살인죄와 사체유기 상경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자, 넘어가십시오. 이 정도 같이 하시고 그 다음 거는 그래 좀 쉬었다가 할게요. 쉬었다가.